아내가 남긴 금고 열쇠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할머니가 묵묵히 따뜻한 차를 끓여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아와 도희는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이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찢어질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녁부터 시작된 장대비가 밤이 깊어질수록 더 거세졌어요. 창문이 바람에 덜컹덜컹 흔들렸고 마당에는 이미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고 계셨어요. 도아와 도희는 안방에서 윤상만 회장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박성태는 뒷마당에서 윤재혁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죽은 304명의 영혼을 기리는 것이었어요. 창문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을 쪽에서 여러 대의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아가 재빨리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검은 승합차 세대가 마을 입구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건장한 체격에 경찰 조끼처럼 생긴 옷을 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끼는 진짜 경찰 제복과는 달랐습니다.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었어요. 법적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경찰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온다고요.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명의 남자들이 비를 맞으며 집집마다 현관문을 강제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집 한 집 차례차례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놀라서 울먹이는 소리가 빗소리 너머로 들려왔어요. 남자들의 리더가 거친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10억 원 받고 싶으면 지금 말해라. 내일이면 끝이다. 남매 집까지 이제 3집 앞이었어요. 2집 앞, 1집 앞. 심장 박동이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안방 장롱 뒤에 있는 오래된 쌀뒤주로 달려가셨어요. 이 쌀뒤주는 할머니가 젊은 시절 시집 올 때 가져온 물건으로 어른 한 명이 들어갈 만큼 컸습니다. 박성태가 회장을 부축해 그 안으로 숨게 해드렸어요. 박성태 자신은 뒷문 옆에 장대를 들고 섰습니다. 남매는 떨리는 손으로 집 안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죠. 드디어 남자들이 할머니 집 대문을 두드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덜컹덜컹, 부릉부릉, 빗소리를 뚫고 낡은 경운기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순덕 할머니였어요. 마을 어촌계장인 이순덕이 장대비를 맞으며 경운기를 몰고 할머니 집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이순덕은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말순이 집에 있는 거, 그거 내가 다 맡았네. 우리 집으로 벌써 옮겼어. 그 외침에 마당 앞까지 와 있던 남자들이 멈칫했습니다. 할머니와 남매도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이순덕은 남매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아무도 모르게 왼쪽 눈을 찡긋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순덕이 미끼가 되어 남자들을 다른 곳으로 끌어내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 안 돼요. 이모가 위험해요. 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순덕은 경운기 방향을 돌려 마을 북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남자들의 리더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늙은이 따라가. 빨리. 승합차 2대가 경운기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이순덕은 일부러 경운기 속도를 늦췄다 빨리 했다 하며 남자들을 약올렸습니다. 마을 북쪽에는 바다로 떨어지는 해안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높이가 20m쯤 되는 낭떠러지였죠. 폭우로 흙이 이미 무너질 듯 불안정했습니다. 이순덕은 바로 그 낭떠러지 방향으로 경운기를 몰았어요. 비에 젖은 흙길은 미끄러웠죠. 추격하던 승합차가 바로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낭떠러지 끝이 3m 앞에 다가온 순간
이순덕이 경운기 운전대를 있는 힘껏 꺾었어요. 경운기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바로 뒤에 따라붙던 승합차 한 대가 그 미끄러진 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운기와 승합차가 함께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빗속에서 그 광경을 본 다른 남자들이 기겁하며 주춤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 되어서야 인근 어선이 구조 요청을 받고 해경이 출동했어요. 깊은 바닷물 속에서 경운기가 발견되었고 그 옆에서 정신을 잃은 이순덕도 함께 구조되었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남자 2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순덕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척추의 1번부터 3번까지 뼈가 부러졌어요. 허리 아래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목포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비는 새벽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달려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이순덕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에서는 핏기가 빠져 있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나와 새벽 3시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할머니가 이순덕의 손을 붙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습니다. 이 사람아,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순덕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하얗게 마른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말순아, 내가 지킨 건 너희 새끼들이 아니여. 내 약속을 지킨 거지. 약속? 무슨 약속? 할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 순간 뒤따라 병실에 들어온 윤상만 회장이 이순덕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이순덕도 회장을 알아보았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을 따라 흘러내렸죠. 이순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7년 전 증도 선착장 국밥집 기억나시오? 윤상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7년 전 그는 사랑하는 아내 정옥과 마지막 여행을 신안으로 다녀갔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아내와 함께 그녀가 어린 시절 살았던 바닷가로 떠난 여행이었죠. 그 증도 선착장 근처의 작은 국밥집에서 2 사람은 따뜻한 멸치국밥 2그릇을 나눠 먹었어요. 값을 치르려 했지만 국밥집 할머니는 한사코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그 국밥을 먹으며 해맑게 웃었죠. 여보, 이 국밥이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날이 아내의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1달 만에 아내 정옥은 세상을 떠났어요. 회장은 그 국밥집을 찾아 보답하려 했지만 바쁜 회사 일에 쫓겨 결국 7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그 마음의 빚이 회장의 가슴 한구석에 돌처럼 박혀 있었죠. 지금 그 기억이 떠오른 순간 이순덕이 말을 이었어요. 그 국밥 말순이 혼자 끓인 거 아니오. 그날 새벽 3시에 내가 멸치 육수를 10시간이나 고아서 말순이한테 갖다 줬소.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이 덜덜 떨렸어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말순이는 국밥만 말았어요. 사모님이 맛있다고 하신 그 국밥은 반은 내 거였소. 반은 내 정성이었소. 회장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어요. 72살의 재벌 회장이 병원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등이 들썩였어요. 소리 없는 울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그 국밥 반그릇의 주인공을 7년이나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신 때문에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어르신이 7년 만에 돌아오신 거, 그것도 우리 갯벌로 돌아오신 거, 그게 우연이겠소? 바다가 어르신을 우리한테 돌려보낸 거지. 그 말 한마디가 회장의 가슴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줄기차게 흘러내렸습니다. 죽은 아내가 왜 그렇게 이 국밥을 사랑했는지, 왜 자신이 7년 만에 하필 이 신안에 버려졌는지, 이 모든 일이 운명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막히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울음이었어요. 3분쯤 흘렀을까요?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어요. 그리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너져 있던 노인의 얼굴이 완전히 다른 얼굴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결심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빚내 목숨 걸고 갚겠소.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회장은 주먹을 꼭 쥐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침대 위의 이순덕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반드시. 병실 문 바로 앞에는 도아와 도희가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었어요. 두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순덕 이모가 자신들 때문에 다쳤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알 수 없는 운명의 무게,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두 아이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오빠야,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보고 계신 걸까? 도희가 흐느끼며 물었어요. 도아는 동생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죠. 그럴 거야. 엄마랑 아빠가 다 보고 계실 거야.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 거야.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남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박성태였습니다. 거친 바다사나이가 두 아이를 말없이 안아주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아저씨가 있잖아. 이제 이 아저씨가 너희 아빠 대신이다. 괜찮아. 다 괜찮다. 빗소리가 병원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4시. 신안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조금씩 검은색이 걷히고 푸른 기운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윤상만 회장이 주먹을 쥔 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워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죽은 아내의 국밥, 반신불수가 된 이순덕, 세상을 떠난 남매의 부모,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을 만든 한 사람, 조카 윤재혁이었어요. 회장의 눈빛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청담동 저택의 금고 열쇠가 그의 주머니 안에서 따뜻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신한호 선실에서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비는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었어요. 박성태의 어선 신한호는 증도 앞바다에 조용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선실 안에는 박성태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종이 한 장을 펼쳐 놓았어요. 그것은 청담동 저택의 대략적인 구조도였습니다. 해경 시절의 말이요. 재벌들 저택 경호 교육을 담당한 적이 있었소. 청담동 저택 설계도를 보고서로 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 외워둔 구조가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 박성태가 구조도 위에 손가락을 짚으며 설명했어요. 저택 외벽에는 폐쇄회로 카메라가 6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2시간마다 교대를 했고 교대 시간에 15분 정도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했죠. 새벽 4시부터 5시 15분까지 바로 그 시간이 기회였습니다. 문제는 그 저택 지하실로 들어가려면 환기구를 통해야 한다는 거요. 환기구가 가로 45cm, 세로 30cm야. 성인은 절대 못 들어가지. 박성태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선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도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들어갈게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된다. 애들은 못 보낸다. 차라리 할미가 간다. 늙은 내가 가야지. 왜 우리 강아지를 보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희도 오빠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섭다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도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도아가 할머니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들어갈 수 없는 크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먼저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저 사람이 죽였잖아요. 도아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11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할머니는 그 작은 손을 부여잡은 채 한참을 우셨습니다. 11살 손주의 작은 어깨에 어른들조차 두려워할 만한 일이 얹히고 있었으니까요. 도희 저도요. 저도 같이 갈 거예요. 도희도 결심한 얼굴로 말했어요. 도아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아는 동생의 손을 잡았죠. 도희야, 너는 밖에서 나를 도와줘야 해. 돌발 상황이 생기면 내가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 말에 도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어요. 결국 할머니도 승낙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박성태가 저택 외부에서 끝까지 대기하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자동차로 벽이라도 들이받아 남매를 구해야 한다는 약속이었죠. 박성태는 그 자리에서 굳은 맹세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저씨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할게요. 할머니, 약속합니다. 준비물이 하나씩 챙겨졌어요. 작은 손전등, 호루라기, 야광봉, 초소형 무전기, 그리고 윤상만 회장이 건넨 구리열쇠. 목포까지는 박성태의 어선 신안으로 2시간이 걸렸습니다. 선실 안에서 남매는 구조도를 머릿속에 담았어요. 환기구로 들어가 드레스룸을 지나 옷장 뒤 벽에 있는 금고까지 길이를 몇 번이고 외웠죠. 목포항에 도착한 뒤 박성태의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화물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짐짝 사이에 남매가 쪼그려 앉았어요. 서울까지는 8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화물차가 덜컹거리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도희는 오빠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도아의 심장 박동이 여동생의 손바닥에도 전해졌습니다. 오빠야, 무서워? 도희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도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응, 무서워. 그 솔직한 대답에 도희가 오빠 손을 더 꽉 쥐었어요. 근데 내가 있어서 괜찮아. 도아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도희도 울면서 웃었어요. 화물차가 안성휴게소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물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매는 숨도 쉬지 못하고 짐짝 뒤에 바짝 붙었죠. 2분이 2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성태가 운전사 친구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그냥 통과만 해주소. 아이들 목숨이 걸려 있소. 운전사는 봉투를 받지 않았지만 박성태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문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새벽 3시 40분 화물차가 청담동 저택 근처의 한적한 골목에 도착했어요. 박성태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고급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조용한 부촌이었어요. 저택의 외벽에는 폐쇄회로 카메라 6대가 반짝였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정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박성태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에 교대한다. 그 뒤로 15분. 그게 전부다. 도아야, 도희야, 들었지? 남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화는 재킷을 벗고 얇은 긴팔 셔츠만 입었습니다. 환기구가 워낙 좁기 때문이었죠. 박성태가 도화의 등을 한번 토닥여 주었어요. 무서우면 언제든 호루라기 불어. 아저씨가 바로 달려갈게. 4시 정각. 정문의 경호원이 교대를 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매와 박성태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택 뒤편 담장을 따라 도화가 환기구가 있는 위치로 다가갔어요. 도희는 담장 바깥에서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박성태는 차 시동을 건 채 골목 입구에서 대기했어요. 환기구 덮개는 녹슨 쇠로 되어 있었어요. 도화가 박성태가 준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었습니다. 덮개가 열리자 검은 구멍이 쩍 벌어졌어요. 한눈에 봐도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도화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머리부터 천천히 밀어 넣었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쪽은 완전한 어둠이었죠. 작은 비상등 불빛만이 5m 간격으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도화는 배를 깔고 기어갔습니다. 환기구는 5m마다 한 번씩 꺾여 있었어요. 무릎이 철판에 긁혀 쓰라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거미줄이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도화는 소리를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기어갔을까요? 드디어 드레스룸으로 연결되는 작은 통로가 나왔습니다. 도화는 환기구 덮개 틈으로 아래를 살폈어요. 방 안에는 먼지 쌓인 명품 원피스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회장과 아내 정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방은 죽은 아내가 쓰던 방이었던 거죠. 도화는 조용히 환기구 덮개를 열고 방으로 내려섰어요. 옷장 뒤를 살폈습니다. 회장이 말한 대로였어요. 벽 속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화는 구리 열쇠를 꺼냈어요. 그리고 회장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979년 5월 14일. 회장이 아내 정옥과 결혼한 날짜였어요. 비빅.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도화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안에는 3건의 낡은 장부, USB 하나, 그리고 봉투에 담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 겉면에는 가늘고 섬세한 글씨로 딱 한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여보에게. 도화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것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드레스룸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도화의 숨이 멎었습니다. 도화는 재빨리 환기구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환기구 덮개를 닫는 사이 드레스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호원이 들어왔어요. 도화는 환기구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됐죠. 경호원이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택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첨벙. 도희였어요. 도희가 정원의 대리석 분수에 돌멩이를 던졌던 겁니다. 물보라가 튀면서 경보기가 오작동했어요. 요란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드레스룸에 있던 경호원이 급히 정원 쪽으로 뛰어나갔어요. 도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환기구를 타고 기어 나왔어요. 담장 아래에는 이미 도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서로 손을 잡고 담을 넘어 골목으로 달렸어요. 오빠야, 괜찮아? 도희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도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가방 안에 다 있어. 편지도 있어. 박성태의 차가 골목 끝에서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차가 출발했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섰을 때 도화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두 남매가 그 편지를 바라보았어요.
봉투 겉면의 글씨가 이상하게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남긴 마지막 편지였죠. 오빠야, 이걸 여는 건 할아버지한테 맡기자. 할아버지 편지잖아. 도희가 속삭였어요. 도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이었어요. 박성태가 기름값을 내러 편의점에 들어가려는데 주유소 한쪽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윤재혁의 부하 중 한 명이었어요. 서울에서 따라왔던 모양이었죠. 박성태가 재빨리 차로 돌아와 남매에게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머리 숙여. 빨리. 박성태는 일부러 다른 화물차 뒤로 차를 이동시켰어요. 그리고 근처에 세워진 폐차 직전에 낡은 승용차 주인과 즉석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남매를 그 승용차 뒷좌석에 숨기고 원래 차는 다른 방향으로 보냈어요. 부하는 박성태의 차만 추적하느라 남매를 놓쳤습니다. 새벽 6시, 낡은 승용차 안에서 도하는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이 안에는 윤재혁을 무너뜨릴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희는 오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엄마 아빠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열쇠가 이제 남매의 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남매가 목포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마음 편히 쉴 틈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윤재혁이 긴급 행동에 들어갔어요. 그는 태상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바로 다음 날 오전 10시에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 직전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 그룹의 주식을 긴급 처분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어요. 전국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소환된 상태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 모든 경영권을 장악해버리겠다는 속셈이었죠. 시간이 없어. 내일 아침까지 신안으로 돌아가서 회장님을 모시고 와야 해. 박성태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회장이 직접 기념식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증거들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조카 윤재혁이 모든 걸 덮어버릴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라디오에서 기상청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해안의 태풍 카눈이 급격히 북상 중입니다. 풍속 초속 40m, 파도는 6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어선은 즉시 귀향하시기 바랍니다. 선실에 있던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희가 겁에 질린 눈으로 박성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돌아갈 수 있어요? 박성태가 잠시 먼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이미 짙은 잿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칠어지고 있었죠. 박성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얘들아, 방법은 하나뿐이다.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일 아침 기념식 전에 신안으로 돌아가려면 지금 출항하는 수밖에 없어. 할머니에게도 전화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성태야, 우리 강아지들 꼭 부탁해. 꼭. 그 말에 박성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남매에게 두툼한 구명조끼를 단단히 입혀주었어요. 출항 전 도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목포항 근처에서 작은 무전기 2대를 샀어요. 한 대는 남매가 가지고 다른 한 대는 이순덕 이모의 병실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반신불수로 누워있는 이모와 실시간으로 연결해 두는 것이었죠. 목포병원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자 담당 간호사가 이모의 침대 옆 서랍 위에 무전기를 놓아주셨습니다. 드디어 신한호가 목포항을 출발했어요. 오후 4시,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출항한 지 30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기관실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엔진이 과부하 신호를 내고 있었습니다.
박성태가 급하게 기관실로 내려갔어요. 남매는 선실에 남아 무전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대한 파도가 뱃머리를 강타했어요. 6미터짜리 파도였습니다. 아파트 3층 높이의 물덩어리가 갑판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배가 옆으로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도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도하는 순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선실벽에 걸려있던 밧줄을 풀어 도희의 허리에 묶었습니다. 반대편 끝은 벽에 걸린 쇠고리에 단단히 메어두었어요. 도희야, 이 밧줄 절대 풀지 마. 떨어져도 이거 있으면 살아. 도하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도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USB였어요. 회장의 아내가 남긴 편지와 각종 증거들이 담긴 물건이었죠. 도하는 방수 비닐팩에 USB를 넣고 또 하나의 비닐팩에 이중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방수팩에 줄을 달아 자기 목에 걸었어요. 가슴 깊숙이 셔츠 안쪽으로 밀어 넣었죠. 파도가 다시 한번 갑판을 덮쳤어요. 이번엔 배 전체가 옆으로 45도 이상 기울었습니다. 도희가 무전기를 움켜쥐고 외쳤어요. 여기는 신한호. 조난 신호. 11살 쌍둥이 어린이 2명 탑승. 증거자료 있음. 응답바람. 그 목소리는 무전기를 타고 목포의 병원 침대 옆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이순덕은 반신마비로 누운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른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직 감각이 살아있는 팔이었죠. 우리 강아지들. 이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의 어촌계 소속 어르신들 40명에게 한 번에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반신마비가 된 몸이었지만 메시지를 보내는 손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빨랐습니다. 우리 말순이네 새끼들이 지금 태풍 한복판에 있어. 신한호 구조 부탁해. 부탁이요. 그 짧은 메시지가 신안 일대의 바닷가 마을마다 전달되었습니다. 70이 넘은 늙은 선장들이 그 문자를 받았어요. 평생 이순덕과 김말순을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늙은 선장 중 한 분이 가장 먼저 답장을 보내셨어요. 말순이 강아지들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찾아오겠네. 그날 밤 신안의 작은 항구들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대 할아버지 선장 27명이 태풍 경보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어선을 몰고 밤바다로 나갔어요. 한 할아버지가 배 안에서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아. 말순이 새끼들이여. 27척의 어선이 어두운 폭풍우 속으로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무전을 서로 주고받으며 신안 앞바다 일대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시각 신안호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기관실에서 꽝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파이프 하나가 고압 증기에 터진 것이었어요. 박성태가 그 뜨거운 증기에 어깨를 대이고 말았습니다. 화상을 입은 그는 기관실 바닥에 쓰러져 기절해버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도하가 선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오빠야, 어디가? 도희가 울먹였어요. 도희야, 박성태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내가 갔다 올게. 너는 여기서 무전기 지켜. 도하는 심하게 흔들리는 배의 복도를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기관실 문을 열자 뜨거운 증기가 확 밀려나왔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성태가 보였습니다. 도하는 겁에 질렸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박성태 아저씨마저 잃어버리면 안 됐거든요. 11살 소년이 58세 남자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도하는 박성태의 옷깃을 움켜쥐고 조금씩 복도 쪽으로 끌어냈습니다. 땀과 물이 범벅이 된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도하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도와주세요. 아저씨까지 잃으면 안 돼요. 선실에 겨우 도착한 도희는 박성태 옆에 주저앉아 오빠와 함께 아저씨를 부축했어요. 박성태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도희가 가슴속에서 엄마의 사진이 든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꼭 끌어안으며 흐느꼈어요. 엄마,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오빠랑 나랑 박성태 아저씨도요. 제발 살려주세요. 파도는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낙뢰가 바로 옆에 떨어지면서 무전기가 타버렸습니다. 이순덕 이모와의 연결이 끊어졌죠. 3분간의 완전한 침묵. 그 3분이 남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3분 동안 신안의 늙은 선장들은 미친 듯이 바다를 헤치고 있었어요. 그중 풍어오라는 이름의 낡은 어선이 있었습니다. 74살 늙은 선장이 모는 배였어요. 이 선장님은 도하의 외할아버지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분이셨습니다. 말순인의 영감이 살아있었다면 이 바다에 뛰어들었을 거요. 선장님은 그 말을 중얼거리며 파도를 뚫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새벽 4시 15분 풍어호의 탐조등이 마침내 기울어진 신한호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다. 신한호 발견. 무전이 울렸어요. 다른 26척의 어선들도 모두 그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탐조등 불빛 여러 개가 한꺼번에 신한호를 비췄어요. 늙은 선장들이 밧줄과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도하는 기절한 박성태를 먼저 올렸어요. 그 다음 도희를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도 풍어호의 갑판 위로 올라섰죠. 그 순간 도하는 기절하듯 쓰러졌어요.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랬고 온몸이 얼음덩이처럼 차가웠죠. 도희도 탈진해서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박성태는 어깨 화상으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즉시 목포항으로 이송되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와 윤상만 회장 그리고 휠체어에 탄 이순덕 이모까지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희미한 두 손주를 품에 안고 오열하셨어요. 내 새끼들 살아왔구나, 살아왔구나. 회장의 뺨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순덕은 휠체어 위에서 팔을 뻗어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 우리 강아지들이 해냈어. 도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셔츠 안쪽을 더듬었어요. 방수팩이 여전히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감싼 비닐 안에서 USB가 온전히 살아있었어요. 할아버지 증거 지켰어요. 그 목소리를 들은 회장이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11살 아이의 작은 손에 들린 그 USB. 그 안에 담긴 것이 이제 조카 윤재혁의 인생을 끝장낼 것이었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밤사이 지나간 뒤였어요. 기념식까지 남은 시간은 5시간. 도하가 눈을 가늘게 뜨고 회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서울 가요. 그 말에 회장이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어요. 복수의 시간이, 진실이 밝혀지는 그 시간이 이제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 태산그룹 본사 대강당. 1200석 규모의 거대한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천장에는 금빛 배너가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50주년을 기념하는 대형 로고가 번쩍였습니다. 객석에는 정재계 VIP 800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해외에서 날아온 사업 파트너도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00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죠. 전국 4개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단상 위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윤재혁이 올라섰어요.
가슴에는 흰 국화를 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엷은 눈물 연기를 띄운 채 마이크 앞에 섰어요.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VIP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큰아버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해 가슴이 찢어집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유연했어요. 관객석에서는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졌죠. 큰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저는 오늘부로 태산그룹 회장직을 공식 승계하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덜컥 강당 뒷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객석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어요. 무거운 발소리가 중앙 통로를 따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늘기 바짝 마른 낡은 양복을 입은 한 노인. 윤상만 회장이었어요. 그의 양손에는 11살 쌍둥이가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도아와 도희였어요. 두 아이의 얼굴에도 옅은 진흙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 뒤로 휠체어를 탄 이순덕 이모가 박성태의 손에 밀려 따라왔고 그 옆에는 허리가 꼿꼿이 펴지지 못한 김말순 할머니가 떨리는 걸음으로 따라 들어오고 있었어요. 재혁의 손에서 마이크가 툭 떨어졌습니다. 쩔컹. 바닥에 부딪히는 쇳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 전체로 증폭되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심판의 종소리 같았죠. 객석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회장이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죽었다? 누가 내 부고를 냈지? 재혁의 얼굴이 밀가루처럼 하얘졌어요.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망가려는 듯 뒷걸음질을 쳤어요. 도아가 가방에서 USB를 꺼내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단상 위 컴퓨터에 꽂았어요. 강당 전면의 대형 스크린이 점등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화면으로 쏠렸어요.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태가 7년 전 녹음해둔 음성이었어요. 스피커를 타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람 배에서 던져버려. 시신은 절대 나오면 안 돼. 그 목소리는 분명 윤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객석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어요. 재혁의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떴어요. 엑셀 장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산페리오 안전점검 비용을 7년 동안 조직적으로 빼돌린 기록이었어요. 2020년 4월 16일 사고 당일의 장부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희생자 304명의 명단이 떠올랐어요. 명단 맨 위의 두 이름에서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박도현, 이선미, 그리고 스크린에 두 사람의 웨딩 사진이 크게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자막이 떴어요. 2020년 4월 16일 태산페리오 304호 탑승. 객석에서 헉하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 쌍둥이가 그 부부의 자식이라는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죽은 아내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 직전이었어요. 여보에게, 재혁이는 당신 조카가 아니에요. 당신의 원수예요. 나는 10년 전부터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걸 보며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내가 먼저 떠나면 이 편지를 당신이 볼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제발
당신 목숨을 지켜주세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여보, 우리가 7년 전 신안에서 먹은 그 국밥집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그 국밥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행복이었어요. 그 따뜻함을 꼭 갚아주세요. 사랑했어요. 언제나. 편지 낭독이 끝났어요. 강당 곳곳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VIP 관객들도 기자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재혁이 갑자기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컴퓨터에서 USB를 뽑아버리려 덤볐습니다. 꺼버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광기에 찬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화가 벌떡 일어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1살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1200석 강당을 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이름은 박도연, 이선미예요. 2020년 4월 16일 태산 페리오 304호에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는 5살이었어요. 강당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재혁이 도화를 향해 휘청거리며 멈춰 섰어요. 그 뒤로 도희가 천천히 오빠 옆에 섰습니다. 도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재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11살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아빠 돌려주세요. 재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때 강당 양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 12명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재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재혁이 끌려나가는 복도 끝에서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큰아버지, 저는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짜로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카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화와 도희 앞으로 걸어갔어요. 단상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72살의 재벌회장이 두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비가 너희 엄마 아빠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오열하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객석에서도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도희가 작은 손을 뻗어 회장의 주름진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할아버지는 지금 갖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말에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희의 작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어요. 할머니와 이순덕, 박성태도 함께 울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닦은 뒤였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부로 태산그룹 차기 이사회 의장은 박성태 씨로 임명합니다. 7년 전 진실을 알린 대가로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이제야 그에게 자리를 돌려줍니다. 박성태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태산 페리오 유가족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304명의 희생자 가족 한 분 한 분께 1인당 10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태산그룹 지분의 10%를 유족재단에 양도하겠습니다. 강당이 싸하고 소용돌이쳤어요. 기자들이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방송 기자들은 긴급 속보를 타전했어요. 전국에 생중계되던 화면 아래에 자막이 떴습니다. 태산그룹 역사상 최대 사건, 재벌 3세 윤재혁 현장 체포. 도화와 도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어요. 할머니가 두 손주를 품에 끌어안으셨습니다. 3대에 걸친 할머니의 눈물이 두 아이의 어깨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내 새끼들, 우리 강아지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박성태가 다가와 남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순덕은 휠체어 위에서 두 팔을 벌렸어요. 도희가 달려가 그 품에 안겼습니다. 이순덕이 속삭였어요. 우리 강아지들 해냈구나. 엄마 아빠가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셔. 강당 구석에는 윤상만 회장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는 손에 든 아내의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이 접어서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7년 동안 못 지켰던 아내와의 약속을 이제야 지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여전히 계속해서 셔터를 누르고 있었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늙은 재벌이 어린 두 소년 소녀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장면은 그날 이후 대한민국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강당 창문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진실이 빛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바닷속에 잠겨있던 304명의 이름이 이제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7년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안군 증도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봄 햇살이 갯벌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회색빛이었던 갯벌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파도는 잔잔했고 갈매기들은 한가롭게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1년 전 그날의 폭풍우는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바로 그 갯벌, 도하와 도희가 윤상만 회장을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어요. 이름은 증도 갯벌 어린이 도서관이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식 날이었어요. 마을 주민 2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건물은 갯벌과 어울리는 회색빛 외벽으로 지어져 있었어요.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는 갯벌이 펼쳐져 있었죠.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갯벌을 구경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책장에는 10,000권이 넘는 도서가 꽂혀 있었어요. 도서관 바로 옆에는 작은 부속 건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순덕 재활센터였어요. 그 안에서는 이순덕 이모가 휠체어에 앉은 채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하루 3시간씩 허리 아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했어요. 아이들은 이순덕 할머니의 무릎 옆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의 말이지. 갯벌에 이상한 손가락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어. 이순덕의 목소리가 정겹게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서관 입구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추모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2020년 4월 16일 태산 페리오 침몰 사고로 세상을 떠난 304명의 이름이 한자 한자 새겨져 있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도서관 문을 여실 때마다 이 추모벽 앞에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이름 하나하나를 천천히 쓰다듬고 지나가셨죠. 잘 있었는가, 오늘 하루도. 우리 강아지들은 오늘도 씩씩해요. 그 이름들 중 한가운데에는 박도현과 이선미라는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도하와 도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름 앞에 서서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두 아이는 들꽃 한 다발을 그 앞에 놓았어요. 도희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모 할머니가 오늘 어린이들한테 우리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이따가 구경 오실 거예요? 도하는 말없이 동생 옆에 서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아이의 뒷모습 위로 봄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어딘가에서 엄마 아빠가 보고 계신 것 같은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으신 뒤 그렇게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이 펴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앞으로 82살까지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두 손주님 결혼식도 보셔야죠. 할머니는 이제 더는 갯벌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대신 도서관 1층에 작은 매점을 여셨습니다. 간판에는 예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말순이네 멸치국밥. 국밥 한 그릇 값은 단돈 3,500원. 전국에서 이 국밥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멸치 육수를 8시간이나 고아서 끓이는 국밥이었어요. 신문과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값을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국밥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맛있게 먹고 간 국밥이요. 돈으로 팔아서는 안 되는 거지. 그 말에 손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상만 회장은 손주들의 공식적인 법적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도아와 도희를 양자로 입양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 결정을 거두셨습니다. 회장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을 내 손주로 만들면 재벌의 무게까지 함께 지게 될 거요. 그건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요. 그냥 할아버지로만 남겠소. 아이들은 자신의 속도로 크게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소. 도아와 도희는 신안초등학교 5학년에 진학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두 아이가 뉴스에 나온 그 유명한 쌍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두 초등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학교에서는 갯벌 체험 학습 인솔자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서울에서 체험 학습을 오는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갯벌의 생물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도서관 앞 신장로에 낯익은 노인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윤상만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헬리콥터를 타지 않으셨어요. 매주 서울에서 KTX를 타고 목포까지, 그리고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증도까지 내려오셨죠. 편도 4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회장에게 물었어요. 왜 헬기를 안 타세요? 회사 헬기도 있으시잖아요. 회장이 씁쓸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건 재혁이가 타던 거요. 나는 그거 못하겠소. 회장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쯤 할머니 집 툇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도아와 도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4사람이 함께 조개를 까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순덕 이모도 박성태의 도움으로 가끔 휠체어로 합류하셨어요. 5사람이 툇마루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은 그 어느 재벌가의 가족 사진보다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녁마다 멸치국밥 한 그릇씩을 모두에게 내주셨어요. 회장은 그 국밥을 먹을 때마다 조용히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죽은 아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그 국밥을 이제는 자신이 매주 먹고 있었으니까요. 박성태 의장은 태산그룹의 새 이사회 의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해양안전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객선 안전규정을 바꾸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었어요. 태산 페리오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는 일이었죠. 박성태는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신안으로 내려왔어요. 거친 바다 사나이는 이제 두 아이의 든든한 삼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재혁에 대한 재판은 1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지금 항소 중이었죠. 교도소에서 가끔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단 한 통도 열어보지 않으셨어요. 봉투째로 책상 서랍에 차곡차곡 쌓아두실 뿐이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요. 그 아이를 완전히 용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오. 하지만 언젠가는 열어볼지도 모르지요. 도아의 꿈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그저 갯벌을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이제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어요. 해양학자가 되는 것. 국립대 해양학과에 진학해서 갯벌을 연구하고 바다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희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태산 페리오 같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을 변호해서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툇마루에 모두가 둘러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도희가 문득 할머니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근데 제가 그날 왜 갑자기 그 깊은 갯벌까지 갔을까요? 평소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데였는데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도희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회장도 이순덕도 박성태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올 뿐이었죠. 할머니는 깊은 숨을 한번 쉬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말이요. 누구한테나 약속을 지키는 곳이요. 좀 늦더라도 말이지. 도서관 외벽에는 할머니의 그 말이 새겨져 있었어요. 도서관 설립 기념 비문이었습니다. 바다는 누구에게나 약속을 지킨다. 늦더라도.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 6사람이 갯벌로 나왔어요. 도아와 도희, 김말순 할머니, 윤상만 회장, 그리고 박성태와 이순덕 이모의 휠체어까지. 갯벌 위로 붉은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밀물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노을 위로 날아갔죠. 6사람의 그림자가 갯벌 위로 길게 늘어졌어요. 서로 다른 나이, 서로 다른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한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이들은 분명 운명으로 묶인 가족이었어요. 도아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도서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순덕 이모의 웃음, 할머니의 국밥 냄새, 그리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을 그 창문의 불빛까지. 그 모든 것을 한번 마음에 담았어요. 도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빠야, 엄마 아빠도 지금 여기 계실까? 도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응, 계실 거야. 계속 우리랑 함께 계실 거야.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갯벌 저 너머로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6사람의 그림자가 붉게 물든 갯벌 위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바다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어요. 늦더라도 말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도아와 도희처럼 작고 가진 것 없는 아이들도 용기 하나로 700조 재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 7년 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국밥 한 그릇이 어쩌면 내일 당신을 살리는 밧줄이 될지도 모릅니다.